네, 이번 영상에서는 낭송 없이 하겠습니다. 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복습합니다. 비정형 구성은 언제 효과적인가? 지난 영상에서 했죠. 비정형 구성. 그러니까 현대 시에서는 비정형 구성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비정형 구성 방식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를 제대로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복합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 비정형 구성이 자주 활용된다. 네, 정형 구성으로는 뭔가 표현하기가 부족할 때 비정형 구성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대개 비정형 구성은 시적 상상력, 의식의 흐름과 만나는 특성이 있다. 의식의 흐름, 시적 상상력, 또 자유연상, 또 자동기법, 이런 기법으로 써야 할 때는 정형 구성으로는 힘들죠. 그래서 비정형 구성이 활용됩니다. 그런데 이제 비정형 구성의 단점 뭐였죠? 자칫하면 자기만의 세계로 몰입되어 자폐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 네, 그런 일 자주 있어요. 어떤 자폐증 환자 같은 시다라는 평가를 받는 좀 작품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정형 구성을 쓸 때는 그런 자기만의 세계로 몰입되지 않도록 좀 조심해야 되는. 근데 전혀 몰입이 안 될 수가 없죠. 비정형 구성을 쓰게 되면 좀 자기만의 세계로 어느 정도는 몰입돼요. 근데 그것이 지나치면 자폐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비정형 구성에 관한 과제는 무엇인가? 의식과 무의식 그리고 자유로운 상상력을 활용하는 연습을 위해서 비정형 구성을 시도해 보는 것은 본격적으로 시창작을 하려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기존의 교과서에서나 옛날 시, 특히 순수 서정시만 보고 보았던 그런 독자들의 경우 또는 시를 쓰는 초보들은 대부분 그런 시들만 공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성의 어떤 방식으로만 시 쓰는 것에서 벗어나려면 특히 자유연상 같은 것, 자유연상, 즉 맥락을 벗어나는 시를 쓰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맥락에 그러니까 흔히 의식의 흐름이나 무의식의 흐름 또는 자유연상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서사적 맥락이 없죠. 맥락이 없어서 자꾸 맥락이 어긋나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그렇지만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특히 왜 필요하냐면 시는 생략이 많죠. 그 생략, 그러니까 행 간의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앞에 행과 뒤에 행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해력, 즉 시를 읽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도 비정형 구성의 훈련은 좀 필요한 듯 합니다. 네, 넘어갑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2강 5번째 제목과 시작과 중간과 마무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시쓰기 초보들의 경우는 시작은 어떻게 해야 될지, 중간은 어떻게 해야 될지,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시의 제목은 어떻게 지어야 할지 굉장히 힘들죠. 시 제목 짓기도 시 제목을 굉장히 함부로 짓죠. 네, 그게 아니라 정말 시의 제목다운 시의 제목을 짓기 위해서는 조금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 시들의 제목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어떤 기준으로 제목을 택하는가라고 합니다. 네. 자, 이제 제목이 뭔지 한 번씩 맞춰봐요. 다리를 저는 할머니 한 분이 아기를 업고 나와. 이 굉장히 좀 대립적이죠. 할머니와 아기가 있어요. 이렇게. 그것도 다리를 절어요. 이렇게.
다리를 저는 할머니 한 분이 아기를 업고 나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행길가에 서성이고 있습니다. 행길가에서 서성이고 있대. 행길은 한 길이라고 하죠. 큰 길. 차 같은 게 다닐 수 있는 큰 길을 한길 또는 행길이라고 하는데 행길가에 서성이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곧 들판이 컴컴해질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압축적으로 시를 잘 써놨어요. 그럼 대부분 시의 제목을 비슷하게라도 맞출 수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어떤 시냐면 시의 내용이 시적 대상이 제목이 시적 대상인 경우, 네, 그런 경우는 제목을 맞출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내용은 시 제목에 대한 내용이고 시 제목이 시 내용의 대상일 때, 그럴 때는 네, 제목을 대충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요? 다리를 저는 할머니래요. 잘 걷지도 못하는 할머니죠. 근데 그 할머니는 인생을 많이 살았어요. 계절로 보면 할머니니까 1년을 한 살이로 본다면 봄이 어린 시절, 여름이 청춘, 젊음의 시절, 가을이 노년의 시절, 겨울이 죽음이라고 생각했을 때 할머니니까 대충 겨울 직전에 와 있는 할머니죠. 겨울 직전에 와 있는 할머니예요. 그래서 할머니 한 분이 아기를 업고 나와 있다. 이제 파릇파릇 봄이 이제 시작되는 계절로 치면 봄이죠, 이렇게. 아기를 업고 나와 있대요. 그러니까 죽음과 삶이 시작되는 존재하고 삶이 끝나가는 존재가 대립적으로 있어요, 이렇게. 행길가에 서성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죠? 행길가에 서성이고 있다, 이 말은. 행길에 나와 있는 것은 떠나는 길이잖아요. 떠나는 길에서 나와서 서성이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떠날까 말까 하는 시점에 와 있는 거죠. 저승에 차가 온다면 떠나야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서성이고 있어요. 어쩌면 저승가는 차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같기도 하죠. 곧 들판이 컴컴해질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들판이 곧 컴컴해질 것 같아요. 컴컴하다라는 말로 봐서 어떤 죽음의 세계를 상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곧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제목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의 어떤 시간이거나 죽기 직전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제목이겠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단어들이 뭐가 있을까? 네, 그걸 정확하게 맞추기는 힘들죠. 아무튼 계절로 봤을 때는 겨울, 늦가을 정도 될 것이고, 그죠? 또 다른 언어로 본다면 어떤 죽음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아직 죽지 않아서 곧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그런 어떤 단어가 나와야 제목이 되겠죠. 네. 이 시의 제목은 이시영 씨의 11월입니다. 11월. 11월은 12월이 겨울이잖아요. 12, 1월, 2월이 겨울인데 11월은 가을 끝날 때고 12월은 겨울이죠. 그래서 바로 죽음 직전의 시간인 11월입니다. 이렇게. 제목도 기가 막히게 잘 지어놨죠. 네. 이시영 시인의 11월이었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꽃 한 송이 꺾어 손에 꽉 쥐어도 보았다. 여기서 이렇게 꽉 쥐어도 보았다라고요. 꽃 한 송이 꺾어서 꽉 쥐어도 보았다. 자기가 꽃을 피워야 돼. 굉장히 꽉 쥐어봤다 하면 놓지 않으려고, 네, 뭔가 간절함이 느껴지죠. 뭔가 간절함, 뭔가 절박함, 뭔가를 소망하는 듯한 느낌. 꽃을 꽉 쥐고 있어요. 자기도 꽃 한 송이 피워보고 싶어서 꽉 쥐고 있는데 뭔가 절박한 어조로 써놨죠. 이렇게. 내 속엔 낯가리들 까맣게 불도 질러봤다.
내 속에, 내 안에 낯가리가 있어요. 낯가리. 뭔가 낯가리는 뭐죠? 별을 좀 말리려고 쌓아놓은 그 별을 말하죠. 그러니까 곡식을 아직 탈곡은 안 했는데, 그러니까 별을 탈곡은 안 했는데, 이제 좀 곡식 거둘 수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별을 다 패기까지 했어요. 길러서 다 패기까지 했는데 지금 말리는 과정에 있는 것들을 거의 그죠? 그 수확만 하면 되는데 아직 탈곡도 못한 상태. 자기가 그 소득을 올리기도 전에 어때요? 까맣게 불을 질러 버렸대요. 얼마나 애태웠겠어요, 그죠? 아주 애를 태우기도 했다 이런 말죠. 애를 태우기도 했다. 내 집 벽을 지키는 저 무명 화가의 사과 정물처럼 나는 이제 그 누군가의 꽃그늘로 사는 거다. 뭔가 뭐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왠지 뭔가를 단념하는 듯한 느낌이 들죠. 에이, 사는 거지 뭐 이러면서. 그러죠. 그런데 내 집 벽을 지키는 저 무명 화가의 정물처럼 무명 화가라고 하는 걸로 봐서 성공하지 못한 화가겠죠. 근데 그 무명 화가의 사과 정물이라는 건데 정물화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그 정물. 그런데 무명 화가는 어때요? 무명 화가를 이 화자는 자기와 동일시하고 있어요. 자기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화자가 난데 나는 이제 누군가의 꽃그늘로 사는 거다. 이 사과 정물처럼, 그죠? 이렇게 대단한 작품이 아닌 그냥 벽에 걸려있는 하나의 장식품에 불과하죠. 그런데 나도 그런 장식품에 불과한 존재가 돼요. 누군가가 꽃을 피웠어요. 누군가 성공했겠죠. 누군가 꽃을 피웠는데 그 핀 꽃에 그늘로 나는 산다고요. 즉, 누군가 꽃을 피운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의 그늘을 안식처로 삼아서 사는 거다라고 어쩌면은 자신이 꽃을 피우는 것을 단념한 듯한 느낌이 들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그 그늘에 들어서 사는 거다라고 단념합니다. 화면 속 작은 한 장면으로 남는 거다라고 하는데 네, 자신은 화면 속에서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주인공으로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한 장면만 사소하게 출연했다마는 그런 존재인 거죠. 카메라 눈 속으로 집중하는 사진사에게 거리의 풍경들은 조각조각 몸을 나눈다. 그렇죠. 풍경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사소한, 조각조각의 사소한 존재들이 모여서 하나의 풍경을 이루죠. 그죠? 이거 참 제목을 알고 나면 너무너무 멋지게 표현한 것 같아요. 어차피 삶이란 키높이에 걸려있는 작은 하늘이 아니던가. 이것도 기가 막힌 표현이죠. 어차피 삶이라는 것은 키높이에 걸려있는 낮은 하늘이 아니던가.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면 우리가 항상 그런 말이 있죠. 늘 손은 하늘로 향하고, 네, 발은 항상 시궁창에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꿈, 이상 이런 것들은 항상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있지 않죠. 만약 꿈과 이상이 손에 닿을 수 있으면 그것은 곧 현실이 돼버리죠. 닿을 수 없기 때문에 꿈이고 이상인 거죠. 그렇게 높은 하늘에 있는 것은 꿈과 이상이죠. 꽃을 피우는 것.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사실은 그 높은 곳에 있지 않고 낮은 하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낮은 하늘, 현실이죠. 삶이라는 것은 현실이에요. 현실. 저 꿈과 이상이 아니고 낮은 하늘이 아니던가라고 합니다. 자, 높은 하늘에 있는 존재들은 성공한 존재들, 꽃 피운 존재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류가 아닌, 그죠? 비주류이면서 뭔가 성공한 사람의 꽃그늘에 들어서 꽃그늘을 안식처로 삼아서 삶의 수단으로 삼아서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의 그늘을 그러니까 꽃이 성공한 사람이라면 성공한 사람의
그늘을 자기 삶의 수단으로서 사는 존재, 그게 이제 제목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진짜 제목이 뭘까요, 그러면? 네, 성공한 사람의 성공한 사람의 그늘을 삶의 수단으로 사는 존재. 제목이 뭘까요? 네, 제목은 손현숙 시인의 엑스트라입니다. 조연이라는 거죠. 손현숙 시인의 엑스트라가 제목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대충, 그러니까 제목이 시적 대상이면 이렇게 대충 맞출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시 볼게요. 내가 언제 한 번이라도 순교한 적이 있었던가? 먹을 때가 넘치도록 울어본 적이 있었던가? 뭔가 좀 후회하고 좀 아쉬워하는 듯한 느낌이 있죠. 네? 순교라는 게 뭐죠? 순교? 종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게 순교죠. 내가 언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전부를 바친 적이 있었던가. 그러죠? 먹을 때가 넘치도록. 울어본 적이 있었던가. 먹을 때요, 먹을 때. 우리 먹을 때가 뭐예요? 울 때라고도 하고, 그죠? 먹을 때. 목에 나와 있는 남자들 목에 툭 튀어나온 뼈를 말하죠. 툭 튀어나온 부분. 영어로는 애덤스 애플이라고 하는데, 그죠? 아담의, 그거. 네. 근데 이제 먹을 때 그렇게 울어본 적이 있는가라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저토록 빼곡히, 이 말이 이제 중요하네요, 여기서부터. 이게 왜냐면, 이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나오죠. 저토록 빼곡히, 여기가 이제 만약에 저기로 본다면, 여기가 절정 부분이라면, 또는 전환, 기승전결에서 전이라고 본다면, 이거는 결이죠, 결말. 여기에 이제 주제의식이 들어가니까 여기에서 맞추면 돼요, 이렇게. 빼곡히라는 말죠. 저토록 빼곡히. 그리고 자잘하대요, 자잘한. 상처들만 보듬어 왔으니, 이렇게. 저토록 빼곡히. 자잘한 상처들만 보듬어 왔으니, 내 한 번도 고개 들어본 적이 있었던가. 이게 이제 뭐뭐 했던가라는 말로 봐서 고개 들어본 적이 없었다라는 말로 보이죠. 그리고 자잘하대요. 그리고 빼곡하대요. 그리고 목을 때가 중요해요. 목이 중요하죠. 네. 뭘까요, 이제? 약간 대충은 맞출 수 있겠죠. 조금 아까보다는 더 어렵지만, 그러니까 제목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 제목에 특징이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빼곡히 자잘한 상처들만 보듬었대요. 이렇게 보듬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없어요. 네, 제목이 뭘까요? 빼곡하고 고개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죠? 먹을 때 목을 항상 숙이고 있어요. 이렇게. 네, 제목은 이홍섭의 해바라기입니다. 이홍섭 시인의 해바라기. 해바라기가 그렇게 목을 항상 꺾고 있고 자잘한 씨앗들을 보듬고 있죠. 상처처럼 보듬고 있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시 볼게요. 자, 조금 이제 점점 어려워지죠. 감을 잡기가. 어머니는 가슴을 앓으셨다. 말씀 대신 가슴에서 못을 뽑아 방랑을 꿈꾸는 나의 옷자락에 닻을세라 여리게 박아주셨다. 아주 조심스럽게 못을 박았대요. 어디 못 가게. 멀리 가지는 말아라. 아이고, 이게 잘못 적었네요. 좀 이상하다 했는데, 멀리는 가지 말아라. 이렇게. 멀리는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가긴 가되 멀리는 가지 말라는 거죠. 말뚝이 되어 늘 그 자리에서 오래 서 있었던 어머니. 자, 여기서 시적 대상은 뭐겠어요?
여기서 시적 대상은 어머니죠. 어머니의 마음이죠. 어머니의 마음. 네, 어머니라면. 그럼 여기 어머니하고는 상관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시에서 도입 부분은 대부분 네, 어떤 시적 정황을 설명하지 주제의식이나 절정을 드러내지는 않죠. 네, 그 다음 이 두 번째 연에서 이제 주제의식이 드러나니까 제목은 여기에 있겠죠. 네, 한번 볼까요? 나는 이제 바람이 되었다. 네, 바람이 되었대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위에서 뭐예요? 멀리는 가지 말라고 했는데, 네, 바람이 되었대요. 함부로 촛불도 꺼뜨리고, 네, 촛불도 막 함부로 꺼버린대요, 이렇게. 그죠? 촛불은 어쩌면은 굉장히, 우리가 촛불은 희망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쉽게 꺼져버릴 수도 있는 위태로운 희망이죠. 그런 희망도 쉽게 꺼뜨려 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쉽게 마음을 조각내는 아무도 손 내밀지 않는 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네, 쉽게 상처도 남길 수 있는 그런 칼이 되었대요. 칼. 칼은 어디론가 들어가야겠죠. 칼은 칼집에 넣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나 멀리 와서 길 잃은 바람이 되었다. 어머니하고 끝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칼이 되었다. 그래서 칼은 또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칼이 너무 멀리 나가버리면 집으로 못 돌아오죠. 그래서 너무 멀리 나와서 길 잃은 바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저기, 네, 상처를 내고 다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은 뭘까요? 딱히 제목을 짐작하기에는 좀 어렵죠. 네,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튼 대부분 여기서 핵심적으로 시적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네, 바람이 되었잖아요. 나는 바람이 되었다. 그리고 또 되었다를 찾아보면 되잖아요. 나는 바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시적 대상은 바람이겠죠. 또 되었다를 찾아봐요. 또 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칼이 되었다. 그리고 또 뭐가 되었어요? 이렇게 바람이 되었다. 나는 바람이니까 내가 바람과 칼이 시적 대상이죠. 그런데 그러면 제목이 나호열 시인의 칼과 여기서는 바람이 아니고 칼과 집이네요. 예, 칼과 집. 아까 위에도 좀 반영됐나 봐요. 이렇게. 멀리는 가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어머니의 말씀이 반영돼서 제목은 칼과 집이라고 합니다. 칼이 집으로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칼이 집으로 들어가야 해서 칼과 집이 제목입니다. 네, 좀 제목 맞히기가 조금 뭔가 좀 맛이 있죠. 맛. 네,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목을 맞추다 보면 그 뭔가 시 제목은 내가 어떻게 지어야 할지, 그죠? 제목을 어떻게 지을지에 대해서 조금 감이 오죠, 이제. 네, 그렇습니다. 5번째 시 볼게요. 이것도 한번 맞춰봐요. 이렇게. 20해 전에 보낸 편지. 이거는 그냥 짐작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잘 맞추시면 돼요. 네, 이거 가능해요. 자, 20해 전에 보낸 편지에 20해 지나 메일로 답이 왔다. 메일로 답이 왔다. 자, 20해 전에 보냈대. 이렇게 20해 전에 보낸 편지에 아무 연락도 없다가 20해 뒤에 메일로 답장이 왔대요. 메일로. 그리고 여기에서도 봐요. 이렇게 편지잖아요. 종이편지. 종이편지로 보냈는데 답장은 메일로 왔대요. 메일. 네, 메일로 답장이 왔어요.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버렸네요. 그죠? 20년 만에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답장이 왔대요. 그 먼 세월 동안 아무 소식이 없다가 답장이 왔다. 짐작하죠? 무슨 말인지. 무슨 일이 있었을지 짐작이 가잖아요. 알 수 없는 일, 겨우겨우 가는 목숨을 어찌어찌 또 목숨이 나오네요. 이렇게.
가는 목숨을 어찌어찌 이어오던 난 화분에, 난을 심은 화분에 꽃이 달렸다. 난이 꽃 피우기도 힘든데 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그죠? 뭔가 피어났으면 왜 피었겠어요? 뭔가 지는 게 있었으니까 피었다고 그랬죠. 항상 생과 사는 항상 같이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뭔가 생겼으면 뭔가 사라진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사라진 것과 관계가 있겠구나 하고 짐작할 수가 있죠. 한 생명이 피어난 것은 한 생명이 같기 때문이겠죠. 네, 그걸 이렇게 암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꽃이 달렸다 이 말은 한 생명이 갔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모든 목숨은 물 같은 그리움이거나, 이제 주제가 드러나죠. 모든 삶이라는 것은요, 모든 삶이라는 것은 물 같은 그리움이다라고 하는데, 흐르는 물 같은 그리움이래. 우리 삶을 흔히 뭐하다고 그러죠? 덧없다라고 하죠. 삶의 덧없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빈집을 흐르는 울림이거나, 빈집에 생명이 있을 때 빈집에서 소리가 나는데, 생명이 없으면 빈집에 뭐만 나요? 울림소리만 난다는 거죠. 울림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울림도 어떤 울림이에요? 공허한 울림이겠죠. 어떤 의미 있는 울림이 아니고, 실제하는 울림이 아니고, 덧없이 공허한 울림. 네. 상처의 흔적이거나 라고 합니다. 목숨은 그리움이거나 울림이거나 상처의 흔적이거나 하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끝나요. 그래서 일단 제목이 시적 대상이라면 아무래도 죽음이 제목이겠죠. 그런데 실제 제목은 뭐냐면 정한용 시인의 뭘까요? 죽음을 한자어로 표현하면 뭐가 있죠? 죽음을 한자로 표현하면 뭐 사망 그러지 말고 종교적 의미에서 죽음을 표현해봐요. 불교에서 죽음을 뭐라고 하는지, 그리고 천주교에서 죽음을 뭐라고 하는지 생각해 보면 되겠죠. 불교에서 죽음을 열반이라고 많이 하죠. 열반. 네, 다른 말로 적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정멸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적은 고요할 적자에 꺼질 멸자, 즉 고요히 사라짐이라는 뜻이에요. 열반이라고도 하고 정멸이라고도 하는데, 또 있어요. 입적이란 말도 하죠. 입적. 네, 입적은 주로 천주교에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신부님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입적하셨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아요. 혹시 다른 말이면, 입적이 아니고 다른 말 쓰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죽음을 갖다가 열반 또는 정멸이라고, 입적도 불교에서도 입적이라는 말을 쓰기는 쓰죠. 근데 천주교에서 신부님이 돌아가시면 입적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 이 시의 제목은 뭐냐면 정한용 시인의 적멸입니다. 네, 이렇게 제목이 시적 대상일 때는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짓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항상 어떻게 말해요? 시를 설명할 때 제목을 염두에 두고 읽으세요라고 하죠. 그래서 제목은 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목을 잘 지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에서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